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나와 아오키는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사립학교였던 것입니다. 해마다 반이 바뀌었는데 아오키와는 계속 다른 반이었어요. 하지만 마침내,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한번 같은 반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실에서 그애와 얼굴을 마주쳤을 때 정말이지 불쾌했습니다. 그의 눈초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애와 눈이 마주친 후 예전에 느꼈던 것 똑같이 뱃속에서 묵직한 느낌이 되돌아왔습니다.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이지요. 오자와 씨는 거기에서 입을 다물고 눈앞에 있는 커피잔을 한동안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윽고 얼굴을 들어 희미한 미소를 짓고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창밖에서 제트기의 폭음이 들려왔다. 보잉 737이 쐐기를 박듯 구름 속으로 돌진하더니 그대로 모습을 감추었다. 오자와 씨는 중단했던 얘기를 계속했다. 1학기는 이렇다 할 일 없이 평온무사하게 지났습니다. 아오키도 평소대로였습니다. 그애는 중학교 2학년 때와 거의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어떤 부류의 인간은 성장도 후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할 뿐이지요. 아오키는 여전히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반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애는 세상을 살아가는 비법 같은 것을 이미 10대 때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똑같이 살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애와 나는 되도록이면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한 교실에 그런 깨름직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분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내게도 일부 책임은 있었으니까요. 이윽고 여름방학이 돌아왔습니다. 고교생으로서는 마지막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나는 그럭저럭 나쁘지는 않은 성적을 받고 있었고 굳이 욕심을 내지 않더라도 어딘가 적당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입시 공부라고 할 만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예습과 복습도 그저 대충 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요. 부모님도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는 하지 않으셨어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도장에 가서 트레이닝을 했고 남은 시간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레코드를 듣거나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중고교 일관 교육 방침으로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입시준비 학교였습니다. 어느 대학에 몇 명이 들어가서 전국 메디가 됐다든가 그런 일에 선생들이 일희일비할 정도의 철저한 대학 입시 준비 학교였지요. 학생들도 3학년쯤 되면 수험 준비에 완전히 머리가 뜨거워져서 교실의 공기까지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나는 학교에 그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입학했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6년이 지난 후에도 끝내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서로 마음 터놓고 지낼 만한 친구를 졸업할 때까지 끝내 한 명도 사귀지 못했습니다. 고교 시절에 그나마 내가 어울린 상대가 있다면 권투 도장에서 만난 사람들 뿐이었어요.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위였고 이미 직업을 가진 이가 대부분이었지만 그 사람들과는 아주 즐겁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나서는 함께 맥주를 마시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학교 아이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고 주고받는 얘기도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는 편이 훨씬 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만약 내가 권투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숙부의 도장에 다니지 않았다면 얼마나 고독했을까 하고 가끔 생각합니다. 그걸 상상하면 지금도 몸소리가 쳐져요. 한참 여름 방학을 즐기고 있을 즈음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같은 반 애 하나가 자살한 것입니다. 마스모토라는 이름의 학우였습니다. 그 애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눈에 잘 띄지 않는다기보다는 아예 인상이 없는 편이라고 하는 게 맞았지요. 그 애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생김새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았을 정도였으니까요. 한반이면서도 나는 그 애와 아마 2번인가 3번인가 밖에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기억됩니다. 안색이 그다지 좋지 않은 아이였다는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애가 죽은 건 8월 15일이 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종전 기념일과 그 애의 장례식이 같은 날이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청 무더운 날이었어요. 집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며 다들 장례식에 참석하기로 했으니까 꼭 오라고 하더군요. 반학생 전원이 장례식에 참석했지요. 지하철에 뛰어들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유서 비슷한 걸 남기긴 했지만 거기에는 단 한마디 더 이상 학교에는 가고 싶지 않다고만 쓰여 있었답니다. 어째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가 하는 상세한 이유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알려진 얘기의 전부였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학교 측에선 난리가 났지요. 장례식이 끝나고 같은 학년 전원을 학교로 불러놓고 교장 선생님이 일장 연설을 하셨지요. 마스모토 군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둥, 그의 죽음의 무게를 우리 모두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둥, 그저 그런 상투적인 얘기였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 반만 따로 교실에 모이게 했습니다. 학생 주임과 교감과 담임선생님이 우리 앞에 서서 만약 마스모토의 자살에 뭔가 확실한 원인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밝혀서 똑바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에서 그의 자살 원인에 대해 짐작가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정직하게 말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다들 잠자코 있었으며 누구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일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같은 반 학우의 죽음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무지막지한 죽음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나로선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싫으면 학교 같은 데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게다가 앞으로 반년만 지나면 싫어도 학교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나는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무슨 노이로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잔학계나 입시 얘기밖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머리가 이상해진 학생이 한 명쯤 나왔다 하더라도 특별히 이상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자 나는 뭔가 기묘한 분위기가 우리 반 전체에 감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들 어쩐지 나를 매우 서먹서먹하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주위에 누구에게 말을 걸어도 어쩐지 아주 쌀쌀맞은 대답밖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 얼마 동안은 다분히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전체적으로 신경 과민이 되어 그런 것이 아닐까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기가 시작된 후 5일쯤 지났을 무렵 담임선생이 갑자기 나를 불러냈습니다. 방과 후에 남아서 교무실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담임선생은 내게 권투도장에 다닌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고 대답했지요. 그건 교칙을 어긴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언제부터 다니고 있나 하고 묻기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중학교 때 아오키를 때렸다는 건 사실이냐고 추궁했습니다. 사실이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권투를 시작하기 전의 일인가 하고 담임선생님은 물었습니다. 나는 시작한 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나는 아직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 석 달쯤은 글러브도 끼지 못하게 하거든요
하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마스모토를 때린 적 있느냐고 담임 선생이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나는 마스모토라는 애와 거의 얘기조차 제대로 나눈 적이 없습니다. 때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나는 왜 제가 마스모토를 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마스모토는 학교에서 늘 누군가에게 맞고 있었던 것 같다며 담임 선생은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얼굴이나 몸에 멍이 든 채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자주 있었다고 그의 어머니가 말했단다. 우리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얻어맞고 용돈을 빼앗겼다고 말이다. 하지만 마스모토는 누가 때렸는지를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누가 때렸다고 일렀다간 더 얻어맞고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 생각한 거겠지. 그래서 녀석은 견딜 수가 없어 자살한 거다. 불쌍하게도 말이지. 아무하고도 의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엄청 심하게 구타당했던 거다. 우리는 누가 마스모토를 때렸는지 조사하고 있단다. 만약 짚히는 게 있으면 솔직히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조용히 잘 처리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조사하게 될 거야. 너 그건 알고 있겠지? 그 순간 나는 이건 아오키의 장난이 얽혀 있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아오키는 그 마스모토라는 애가 죽은 것을 잘 이용한 겁니다. 아마 그 애는 아무 거짓말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애는 내가 권투 도장에 다닌다는 사실을 어딘가에서 듣고 알았을 겁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오키가 그걸 알았는지 짐작도 안 가지만요. 하지만 어쨌든 그 애는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모토가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자주 맞았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 다음이야 간단하죠.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되니까요.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도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과 이전에 자기를 때렸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만이었을 겁니다. 물론 적당히 살을 붙여 과장도 했겠지요. 내가 무섭게 협박을 해서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다든가 피가 심하게 났다든가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금방 들통날 그런 단순한 거짓말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오키는 매우 신중하고 빈틈없는 아이였으니까요. 그 애는 단순한 사실 하나하나에 교묘하게 색칠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공기 같은 것을 형성해 놓았습니다. 내겐 그 같은 그의 수법이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히 비쳤습니다. 선생님은 나를 범행자로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들은 권투 도장에 다니는 부류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언정 모두 불량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원래 선생들의 마음에 들만한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사흘 후에 나는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지만 내게는 무척 충격이었습니다. 그건 아무 근거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증거도 아무것도 없는 한낱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말 같은 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될 선생들까지도 내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간단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자살한 마스모토와는 거의 말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4년 전에 아오키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흔히 있는 시시한 싸움에 불과했으며 그 후로는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마스모토를 자주 때렸다는 소문이 있다고 담당 경찰관이 다그쳤습니다. 나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악의를 품고 그런 엉터리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하고 말입니다. 경찰도 그 이상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애초에 증거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뜬 소문이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내가 경찰서에 불려간 얘기는
바로 학교에 퍼졌습니다. 비밀리에 처리되었을 터인데 어디에선가 새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일 때문에 결정적으로 다들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불려갔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모두 그렇게 믿는 듯 했습니다. 다들 내가 마스모토를 때린 사람이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아오키가 대체 얼마나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꾸며냈는지, 우리 반 안에 어떤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나로서는 그런 건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틀림없이 지독하게 얘기를 꾸며냈을 거라고만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반 아이들 중 누구도 나와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아마 실제로 어딘가에서 그렇게 서로 상의를 했겠지만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어요. 뭔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용건이 있어 내게 말을 걸어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마저도 내 곁에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모두 나를 멀리했습니다. 나라는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머릿속에서부터 무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선생들마저도 나와 되도록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출석 부를 때 내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 결코 지명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한 건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를 할 때 나는 어느 팀에서도 나를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선생들 역시 한 번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없이 학교에 가서 말없이 수업을 받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생활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건 정말이지 괴로운 나날이었습니다. 2주, 3주 지나는 사이에 나는 점점 식욕을 잃어갔습니다. 체중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워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환영이 계속 떠올라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있을 때도 어쩐지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내가 지금 잠이 깨어있는 건지 잠을 자고 있는 건지 그것조차 점점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더러 권투 연습을 쉬게 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이 되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피곤한 것뿐이에요. 하고 나는 말했지요. 설사 부모님께 모두 털어놓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결국 부모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끝까지 모르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두 분 다 직업을 갖고 계셔서 나만 돌보고 있을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내 방에 틀어박혀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군요. 그저 그렇게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일을 상상했습니다. 가장 많이 상상한 것은 아오키를 때려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오키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몇 번이고 때리는 겁니다. 너 같은 놈은 인간 쓰레기라고 하면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두들겨 팹니다. 상대가 비명을 내지르더라도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때리고 또 때려서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두들겨 패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때리다 보면 어느새 점점 기분이 나빠져 갑니다. 처음에 때릴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골 한번 좋구나 하면서 엄청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점점 언짢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아오키를 때리는 상상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아오키 얼굴이 거기에 떠오르고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아오키를 패고 있는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그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상상을 하는 동안 기분이 나빠져서 토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말 전혀 모르겠더군요. 반 전체 앞에 나가서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어떤 일도 한 적이 없다고 변명할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뭔가 벌을 받아야 할 일을 했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가 없다면 무고한 나를 이런 식으로 벌하는 건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말해볼까 하고 여러모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해보았자 그들은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이해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오키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녀석들을 상대로 일일이 변명 같은 걸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런 변명을 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졌다는 걸 아오키에게 시인하는 꼴이 되건 맙니다. 나는 아오키 같은 인간과 같은 링에 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대책이 없을 수밖에요. 아오키를 때려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를 설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말없이 참는 것뿐이었어요. 이제 반년 남았다. 앞으로 반년만 지나면 학교도 졸업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누구하고도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년 동안 어떻게든 그 침묵의 고통을 참고 견디기만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내가 6개월을 버틸 수 있을지 어떨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을 견딜 수 있을지조차 자신이 없었거든요. 나는 집에 돌아오면 매직펜으로 칼렌더의 날짜를 새까맣게 칠해서 지워나갔습니다. 오늘 하루도 겨우 끝났구나. 오늘도 또 겨우 끝났구나 하는 느낌이었지요. 나는 눌려 찌부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어느 날 아침 아오키와 같은 전철을 타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눌려 찌부러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알겠지만 그 당시 내 신경은 아주 아슬아슬한 위험지대에까지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 지옥 같은 상황을 딛고 가까스로 다시 일어선 것은 그렇게 시달린 지 한 달이 넘었을 즈음이었습니다. 학교로 가는 전철 안에서 우연히 아오키와 마주쳤습니다. 전철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승객으로 가득 차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내 조금 앞에 아오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인가 세 사람 건너 누군가의 어깨 너머로 아오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와 그는 마주보는 모습으로 맞닥뜨린 겁니다. 그 애도 나를 알아보았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그 무렵 나는 틀림없이 형편없는 몰골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노이로제의 기운도 있었으니까요. 처음 얼마간 아오키는 냉소하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야 어떠냐 너 꼴 좋다 하는 투로요. 나는 지금까지의 일이 전부 아오키의 흉계라는 걸 알고 있었고 아오키도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지그시 노려보았습니다. 그 녀석의 눈을 보고 있는 동안 점점 기분이 이상해지더군요. 그것은 그때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물론 나는 아오키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철 안에서 내가 느낀 것은 분노나 증오보다는 오히려 슬픔이나 동정심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일로 사람은 의기양양해지거나 승리를 했다고 우쭐해질 수 있는 것인가? 이 정도의 일로 저 녀석은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자 나도 모르게 깊은 슬픔 같은 것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 녀석은 아마도 진짜 기쁨이나 진짜 자존심 같은 것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저 조용한 떨림을 이 녀석은 절대 죽을 때까지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어떤 종류의 인간에게는 기쁨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결여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한테 그 기쁨이 있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기쁨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오키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공허하고 변화가 없고 단조롭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아무리 집중시킨다고 한들, 아무리 겉으로 으스댄다고 한들 거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의 얼굴을 조용히 꼼짝 않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오키를 때려주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오키 같은 놈은 어찌되든 상관없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정말 나 자신조차 깜짝 놀랄 만큼 그 애가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달 동안 침묵으로 견디자고 생각했지요. 충분히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겐 아직 자부심이라는 게 남아 있었거든요. 아오키 같은 인간에게 이대로 질질 끌려갈 수는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그런 눈으로 아오키를 보고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아오키 역시 시선을 돌리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전철이 다음 역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어느 쪽도 시선을 돌리지 않고 서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오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었지만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권투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상대방의 눈의 움직임에 민감해지지요. 아오키의 눈은 다리를 꼼짝할 수 없게 된 권투 선수의 눈 같았습니다. 자신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신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발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깨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펀치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런 눈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왜 그런지 본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밤에는 푹 자고 제대로 밥도 먹고 권투 연습도 빠지지 않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단순히 아오키를 이겨야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인생 그 자체에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 자신이 경멸하고 모멸하는 상대에게 간단히 짓눌려 찌부러질 수는 없다고 깨달은 거지요. 나는 그런 상태에서 5달을 참았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단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틀린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틀린 거다. 이렇게 자신을 계속 다독였지요. 매일 가슴을 펴고 학교에 가고 가슴을 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규슈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로 가면 고등학교 때 알던 누구와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오자와 씨는 거기까지 말하더니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내게 커피를 한 잔 더 들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사양했다. 벌써 3잔이나 커피를 마신 터였다. 그런 강렬한 경험을 하고 나면 인간이란 좋건 싫건 변하게 마련이지요. 라고 그는 말했다.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변할 수도 있지요. 좋은 변화부터 말하자면 그 일로 해서 나는 무척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년 동안 맛본 것에 비하면 그 후에 겪은 고생 같은 건 고생축에도 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도 겪었는데 하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고통스럽고 거북한 일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받는 상처나 고통 같은 것에 대해서도 보통 사람 이상으로 민감해졌습니다. 이런 게 얻은 것이지요. 그런 플러스의 특질을 얻은 덕분에 나는 그 후 몇 명인가 진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도 있지요. 나는 그때부터 인간이라는 존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인간 불신이라든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내겐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난 이렇게 생각해요. 설사 지금은 이렇게 무사하고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뭔가 지독한 아기로 똘똘 뭉친 것이 찾아와 그런 평안한 생활을 송두리째 뒤엎어 버린다면 행복한 가정이며 좋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해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거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말하는 것을 혹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어느 누구 단 한 사람도 믿지 않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은 돌연히 일어나는 법이지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밀어닥치지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일은 그럭저럭 6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땐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때때로 정말 무서워집니다. 한밤중에 그런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실은 종종 그런 편이죠. 그럴 때 나는 아내를 깨웁니다. 그리고 아내를 꼭 붙잡고 울음을 터뜨리곤 합니다. 1시간 내내 운 적도 있어요. 무서워서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는 이야기를 멈추고 조용히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다. 구름은 얼마 전부터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관제탑도 비행기도 수송 차량도 트랩도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도 그 우중충한 구름의 그림자에 본래의 색깔을 모두 빨려버린 것 같았다. 내가 무서운 건 아오키 같은 인간은 아닙니다. 아오키 같은 인간은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고 그 점에 대해선 이미 체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될 수 있는 한 관련을 갖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는 게 상책이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인간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나는 아오키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줄곧 몸을 낮추고 기다리는 능력, 기회를 확실하게 낚아채는 능력,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잡아주고 선동하는 능력, 그런 건 아무나 갖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런 걸 싫어하지만 엄연한 능력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내가 정말 무섭다고 생각하는 건 아오키 같은 인간이 내세우는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믿어버리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에 입맛에 맞고 받아들이기 쉬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놀아나 집단으로 행동하는 무리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무의미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는 짐작도 하지 못하는 무리들이지요.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내 한밤중의 꿈속에 등장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이지요. 꿈속에서는 침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꿈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얼굴이란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이 차가운 물처럼 모든 것에 조금씩 스며들어갑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이거고 저거고 모든 것이 질적하게 녹아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그 속으로 녹아들면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누구 하나 귀 기울여 주지 않지요. 오자와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대로 얘기가 이어지기를 기다렸으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 오자와 씨는 테이블 위로 양손을 깍지 낀 채
그저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아직 시간은 이르지만 맥주라도 마시지 않겠어요? 잠시 후 그가 말했다. 마십시다 하고 나는 말했다. 확실히 맥주라도 마시고 싶은 기분이었다. 감사합니다.